안녕하세요. 등촌이동 모아타운 주민합의체 대표 신진호입니다. 오늘은 리하이 재개발 채널에서 금요일에 만나요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프닝으로 저희 등촌이동 모아타운의 김태훈 사무국장님을 만나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등촌이동 모아타운 사무국장 김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등촌 이동에 16년째 거주 중인 등촌 이동 주민입니다. 우리 동네는 봉제산,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강서도서관을 인접하여 쾌적한 주거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 부적합하게 좁은 도로와 노후한 주거시설을 아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등촌 이동에 열성적이고 능력 있는 대표님을 만나게 되어 부족하지만 추진위 사무직을 담당했었고, 그러한 인연을 통해서 이번에 통합사무실 사무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무실에서 우리 김태훈 사무국장님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 사무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기조 내부 물품과 구조를 이용하였고, 골치가 아픈 철거 및 마감 작업은 저비용 목공으로 처리하고 내부를 화이트로 도장하였습니다. 사무실 내부 구조가 원활하지 않아 업무 공간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신진호 대표님 및 주민분들의 도움으로 사무 테이블을 직접 목공하셔서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부탁드릴 이야기 그런 말씀 있으실까요? 예, 통합사무실은 당분간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을 기본으로 탄력 운영을 할 것입니다. 운영 시간이 다소 짧은 느낌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의 사업 진행도에 맞춰서 운영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간 이외에도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미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사무실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금요일에 만나요. 우리 집 집값은 얼마예요?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가수 아이유님의 금요일에 만나요 라는 노래에 영감을 받기도 했고요. 유튜브 조회수가 금요일에 가장 높아요. 금요일 밤에 최대한 많은 주민분들께서 접속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코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집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집의 가격은 사실 분담금이 얼마예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번 코너를 준비하게 된 거고요.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선택한 평형의 분양 가격, 아파트 분양 가격이죠. 거기에서 나의 가액을 빼면 분담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액이란 말이 좀 생소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가액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 금액에서 비례율이라는 개념을 곱한 것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우리 집 집값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분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집 집값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주민분들께서 그 소유하신 주택의 가격을 알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열의 9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발달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이런 집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홈페이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가격 홈페이지, KB시세 홈페이지, 부동산 플래닛이나 디스코 같은 플랫폼 혹은 공간의 가치 같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격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공시가격, 국토부의 실거래가 조회, KB시세 이런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가격들은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리를 해놓은 데이터일 수도 있고, 혹은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보니까 부동산의 개괄적인 가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저희처럼 도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기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는 직업이 바로 감정평가사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섬세하고 복잡하고 또 수학도 잘해야 되고 법도 잘 알아야 되는 좀 복잡한 분야다. 잠시 후에 7시 30분에 김정규 감정평가사님과 한번 또 통화를 할 텐데요. 궁금한 것들을 감정평가사님 전문가에게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격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빌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KB 시세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반지하 세대는 대출을 위한 플랫폼인 KB 시세에서는 안 나온다라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혹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가치 등을 통해서도 각각 세대별로 빌라 몇 호,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가격을 찾아볼 수 있다. 단독주택 상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플랫폼에서 로그인을 하면 인공지능이 주변의 그 거래 사례들을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주는데 실전으로 찾아볼 텐데요. 일단 두보 연립의 한번 공시가를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찾아보면은 요 사이트가 떠요. 국토교통부 이렇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15-44거든요. 단지를 선택을 하시고 2동 209호를 선택을 해볼게요. 열람하기를 눌러주실게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렇게 쭈루루룩 뜨는데요. 2006년도부터 나오네요. 이 집이 지금 공시가가 2억 3,500이거든요. 공시가격은 곱하기 150% 혹은 160%를 하면은 감정평가액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억 3,500에서 1.6배를 곱해 볼게요. 3억 7,6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공간의 가치라는 플랫폼이 또 있거든요. 유료 결제인데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동일하게 두보연립 2동 209호를 찾아볼게요. 4억 9천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는 3억 7,600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1억 이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거거든요. 한 3억 7,600에서 4억 9천 사이 구간으로 이 집을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집을 한번 봐볼게요. 519-2번지 B동이시고 301호를 봐볼게요. 1억 9,300만 원이네요. 1.93에서 1.6으로 한번 곱해볼게요. 3억 정도의 금액으로 추산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간의 가치에서는 얼마가 뜨는지 B동 301호 를 보면 3억으로 나왔거든요. 공시가에서 곱하기 1.6배 거의 일치하거든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면 공신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당연합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쓰면은 공신력이 있는 거고요. 또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면 공신력이 생기는데 개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3개의 감정평가 법인을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이 하나 선택하고 뭐 지자체가 선택하고 LH나 SH 공사가 선택해가지고 그 3군데 업체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군데 업체를 선정하게 될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주민조합이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또 한 업체만 이게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렇게 2군데 이상의 업체로 감정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다라는 점. 한국의 법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좀 공정하게 되어 있고요. 517-12번지 501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의 1.6배를 한 가격도 약 3억 정도이고요. 공간의 가치에서도 한 2억 9천에서 3억 정도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종전 자산액이 여기에서 오차 범위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몇 주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요 궁금한 사안을 사무실에 오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A4를 뽑아서 드릴 거예요. 연유 라떼님께서 벌써 분담금이 걱정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담금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시공비가 너무 비싸졌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설계비도 비싸지만 또 시공비가 너무 비싸져서 규모도 작은데 비싼 시공비를 감당을 하려고 보면은 사실상
사실상 사업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등촌이동 무아타운 같은 경우는 6개를 잘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좀 최대한 시공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마무리쯤에서 강서구에 우리 동네 가까운 신축 아파트의 실거래에 그 추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했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비싸게 판매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시장이라는 거는 변동하잖아요. 최근에 단호박이 굉장히 비싸졌다 그러더라고요. 단호박이 뭐 개당 지금 10,000원 정도, 한 2,000원 정도에 이마트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 단호박 가격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도 이게 너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해야 하는 시점 중에 시장이 안정화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판매를 할 수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조합원 분담금 같은 경우는 더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희망을 가져보고요. 미래세안 감정평가 법인의 김정규 감정평가사님에게 한번 통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감정평가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 동네가 좀 초중고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학생분들에게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평가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법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전문가의 의견돼 있거든요. 토지 등이니까 이제 토지 건물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학술적 용어라 좀 심심한 그 표현인 것 같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인 간에 혹시라도 이제 다툼이 있으면은 법원에 가서 판사님이 이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죄다, 무죄다. 네. 죄가 있으면 이제 형량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이게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런 거 판단은 되지만, 누구 한 명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그 판사님이 결정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혹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냐, 저 금액이 맞냐, 이런 게 했을 때, 중개사분도 계시고 일반인도 계신데, 누구 하나는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결정해주는 사람이 이제 평가사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뭔가 분쟁의 여지가 있고 가격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판사의 역할처럼 정돈해주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러고 이제 오늘 온라인 플랫폼들에서 가격을 네. 좀 찾아봤는데, 네. 이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부동산 가격이 믿을만 한가요? 예, 최근에 지금 몇 년 사이에 프로테크라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요거는 사실은 저기 부동산 정보가 좀 투명해지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 같고, 지금 많이 보신 공간도 있고, 부동산 매매 가격 알려주는 빌사남, 디스코 이런 것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사이트들이 예전에 초기 홍보할 때는 사실 이제 실제 매매된 데이터를 기반해가지고 가격을 많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게 데이터가 많으니까 네. 좀 정확도가 있는 반면에, 근데 이제 가격이 변동이 좀 심한 데가 있습니다. 명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삼각대기는 한 발짝만 떨어져도 사실은 이게 가격 변동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위치에 따라 그렇게 정밀하게 평가처럼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오차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주택 지역이나 이렇게 좀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만 모여 있다든지 네. 그런 데들은 좀 참고할 만하긴 하지만, 네. 저희 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빌라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단독도 있고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데서는 기락적인 이제 감은 잡을 수 있는데, 저기 관리 처분에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평가는 또 꼭 필요한 또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저층 주거지, 빌라나 요런 데들 거래가 사례가 많은 서울 같은 데의 저층 주거지라면 얼추 참고는 되는데, 좀 상권이나 요런 데들은 평가가 좀 어렵다. 그런 감정평가라는 일을 하실 때 이게 어떤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이제 저희가 국토부에서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받는 직종이다 보니까, 네. 법하고 훈령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지금 법은 예전에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우리 공시가 같은 거 이렇게 하는 법하고 평가법 섞여 있었는데, 네. 최근에 부동산 공시법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개로 분화가 됐고요. 아. 총 3개의 유관 법률이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뭐 마국지구, 한원미사지구 이렇게 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토지보상법 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방법들이 다 예시된 것들은 토지보상법, 일반적인 저희 정비사업 평가 같은 경우는 일반 평가법을 좀 잘 준용해서 나름 이제 평가사들이 좀 재량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보상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명확하고, 맞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유동성은 좀 있는 거네요. 네, 법에 어느 정도 기준이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방법에 대해서는 평가사들 일반적인 평가 아, 논리에 따라서 네네네. 이제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법에서 2개 혹은 3개의 그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해석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서 토지 지분이 많으면 유리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이나 뭐 가로주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분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이나 상가 있는 지역하고 이렇게 빌라들이 섞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 재개발이나 이런 주택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물을 다 허물고 이제 땅만 가지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네. 그 리모델링은 있는 건물을 빼대로 짓는 거지만 그게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단독 같은 경우는 20, 30평 이렇게 이제 땅을 내놓는 거고요. 결국은 건물 네. 없어지는 거니까.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5평, 6평 이렇게 작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면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그렇게 기여도가 토지 쪽이 커 보이지만 이게 정비사업 특성 자체가 사실은 여러 명이 하는 공동사업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법정 요건 중에 토지 면적의 뭐 과반 이상 동의,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수의 뭐 4분의 3 이상 동의, 뭐 이런 식으로 그 소유자에 대한 권한도 있고요. 기여도가 있고, 땅에 대한 권한도 있기 때문에 빌라처럼 대지분이 작다고 무조건 기여도가 없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빌라처럼 대지 지분이 작다고 해서 이제 분리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평가사들은 이제 도정법에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 시점에 거래되는 매매 가격을 보고 단독주택은 뭐 평당 얼마, 그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평가를 네, 하게 돼 네, 있어서 그건 좀 균형감 있게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빌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같은 건물 면적이 20평인데 누구는 대지 평수가 5평이고 누구는 7평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대지 평수 좀 큰 게 더 기여도가 크겠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은 저희가 또 반영해서 평가를 해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오래된 집에 있어서 건축물의 평가와 새로운 집의 건축물의 평가는 당연히 새로운 집이 좀 높게 평가가 되는 게 맞나요?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부동산은 볼 수가 있거든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된 게 있고요. 그런 유형이. 그 토지 플러스 건물 유형이라 그러는데, 그런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을 내고 건물 가격을 낸 다음에 합쳐가지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약에 건물이 새 건물이면 단약에 더 비싸게 건물 가격이 평가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건물이 새 건물일수록 더 비싼 거는 당연한 거고. 아, 네네네. 나머지는 이제 그 우리 빌라처럼 토지에 대한 부분이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라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도 단약에 이제 건물이 연식이 뭐 새 건물이 있고 좀 지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게 이제 그게 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새 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이 이미 반영돼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것 같고, 네. 유형은 그렇게 구분해서 제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라는 거를 저희가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이게 종전 자산을 평가할 때 공시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세금 내는 용도로 이제 공시가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감정평가사들이 따라야 될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있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그 편지 공시가나 공시가를 담고 있는 법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평가에 쓰는 공시가격이 있고 평가에 안 쓰고 그냥 순수 세금 용도로만 쓰는 게 있거든요. 아, 네. 최초에 89년도쯤에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표준지 공시가라고 이렇게 이제 표준되는 땅들을 공시가를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매년 1월 1일자로 평가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금액이 이제 표본처럼 이렇게 찍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개별 필지를 갖다가 공무원들이 그냥 특성 비교해가지고 쭉 이렇게 엑셀 비슷하게 깔아놓은 가격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개별 공시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주거용에 대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지금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평가에 대한 기본 법이 뭐냐면, 땅에 대한 평가는 아까 토지 건물처럼 단독처럼 된 것 같은 경우는 땅에 대한 같은 경우는 표준지 공시가법을 쓰게 법에 돼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요 구역도 만약에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개별 공시가가 아니고 이 단지에 몇 개 들어가 있는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내 집을 비교해 가면서 평가사를 쭉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표준지 공시가는 영향이 크고요. 직접적으로 바로 그걸 비교하니까. 네. 개별 공시가는 영향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표준지만 찍고 개별지가를 안 보고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세금 용도로 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근데 이제 평가할 때 뭔가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좀 애매한 땅이다. 그때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참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지 건물 유형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빌라라든지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된 공시가격 같은 게 표준지 공시가격 이런 게 없거든요. 네. 얘네들은 평가할 때 주로 이제 매매 금액 위주로, 그다음에 감정평가 설례 위주로 평가를 하고 공시가격도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도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거고 표준 공시가, 개별 공시가 등등등 또 세금을 매길 거냐 평가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 복잡하네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뭔가를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요런 정도 범주겠구나라고 예상하는 정도로만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제일 합리적이시죠. 오늘 평가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등촌이동 주민분들의 이해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또 출연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든지 네. 불러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우리 집 집값을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그리고 우리 집 집값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분담금을 알기 위해서 이 집값을 좀 살펴보는 과정을 가졌고,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이 찾아보고 나서 남는 것이 명쾌한 답이 남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범주, 우리 집이 뭐 3억에서 4억 정도로 현재 감정평가가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정도 어렴풋이 이제 저희가 짐작을 하는 것인 거고, 방금 전에 평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정평가라는 분야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평가 법인이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공시 가격도 표준지 공시 가격, 개별 공시 가격 등등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서 사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쉬운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얼추 객관적인 계산으로 접근을 하는 거가 지금 단계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분담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선택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다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넓은 걸 선택하실 수 있고요. 어떤 거는 조금 작은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하신 평형의 분양 가격에서 우리 집 집값을 빼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선택할 그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현 시점에서는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단호박의 예를 좀 들었는데요. 일반 분양의 가격이 좀 올라간다면, 또 이제 모아타운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이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합원 분양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6개를 모아서 통합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분양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분양 가격을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의 가액을 빼면 분담금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요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사업이 운도 좀 따라주고 했을 때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8억대 조합원 분양가 혹은 59제곱미터는 6억대, 그런데 이게 8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정도 분양가에서 나의 가액을 좀 빼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사실 비례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변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비례율은 보통 100%에서 아주 높지 않게 맞춰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서구에서 등촌이동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신축 아파트는 염창동 이편한 세상이에요. 전용 면적 1제곱미터당 몇만 원의 가격으로 거래가 됐는지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쫙 올라갔네요. 사실 모아타운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이런 어떤 주택 공급 정책이 이렇게 아파트 값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서 생긴 건데요. 웬걸 이때부터 전쟁도 생기고 또 금리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파트 값이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아파트 값이 낮아지니까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래 건수가 한 건 있었는데 이게 거의 21년도 이후에
2년 만에 첫 거래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금리가 좀 풀리고 있고, 그리고 전쟁도 이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좀 정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요동치는 아파트 값을 평균을 매겨봤어요.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으로 13억 정도 가격으로 평균이 나오고, 59제곱미터는 9억 2천 정도로 평균이 나오네요. 저희가 이제 사업성 분석 같은 걸 할 때 요 정도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요거를 21년도 집값이 정말 이렇게 꼭지점을 찍는 기준으로 한다라면 당연히 요거보다 올라가겠죠. 84제곱미터는 15억 정도일 것이고 59제곱미터가 거의 12억에 육박했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라면 저희의 분담금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동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아주 시원한 방송은 아니에요. 사실 가격을 알아볼수록 더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염창동 2편 안에 실거래가 그래프를 한번 좀 상기해 보시고, 아파트 값이 아주 떨어진 상황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 등촌 이동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보았을 때 최소한의 사업의 여건은 된다. 그런데 조금 더 시장이 좋아진다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운이 따라줄 수도 있다. 또 그거를 좀 큰 그림으로 봐주신다라면은 너무 이제 많은 근심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거라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6개 구역이 모아서 협의를 잘 이뤄내려면은 이런 교양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저희가 금요일에 만나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편집해서 자막 작업을 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